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영환입니다. 제가 원래 공부하는 분야는 국제경제학 중에서 이제 무역정책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조류경제학 아주 진보한 공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중국 경제나 미국 경제, 지역 경제에 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워낙 이제 절박한 이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셔서 벼락치기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경제학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현상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또 나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향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체제적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거의 레이먼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25분 동안 발표했는데 어차피 말씀드리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좀 여러 가지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좀 지적해 주시고 선생님들 좀 많이 의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모두의 저 사회자 선생님 말씀에 이걸 오늘 설명해 주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패권 경쟁의 한 국면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데이터를 보고 다 보니까 별로 그 말씀에 별로 저는 동의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이제 경제학자는 자칭 과학자라고 사칭하고 다니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스포트되는 이야기만 해야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수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아주 이제 철저하게 자제해야 돼. 경제학은 자칭 사이언스라고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와중인데, 어쨌든 제가 간단한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을 과연 피할 수 없는 패권 경쟁이라고 해석하는 게 유일한 해석인가에 대해서는 심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의 결론처럼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그냥 미중 무역, 이제 전 세계 무역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 체제의 어떤 기본적인 교란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트레이딩 발륨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측면은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주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 어떤 주요국의 무역 정책에 빠르게 전염돼가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아베 정부가 취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어떻게 보면은 표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한국의 직무공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일본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취하는 과정에 쓰였던 미국 경제의 환경하고, 그 다음에 아베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게 되는 일본 경제의 환경도 매우 유사하다는 차원에서 이게 일부 보수청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베 수상한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면은 일본이 우리에 대한 무역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나이브한 생각은 그야말로 나이브하다는 걸 뒤에서 데이터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어떤 보호무역 정책의 그런 추이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기본 프레임으로서의 브레튼 우드 체제를 건강부터 흔들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결과적으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완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WTO의 무력화부터 시작해서 IMF나 월드뱅크의 기본 기능들을 점점 무력화 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됐을 때 그 이후에 세계 체제의 어떤 향방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강력한 에비던스는 적어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으로 돌아선 미국과 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소위 무역 정책에서도 그렇고 경제 전반의 정책, 사회 소득 재분배 정책에서도 그렇고 모든 정책의 어떤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위너 테이크스 올 시스템이 영국과 미국에서 지난 80년대 이래 아주 급속화된 세계화 과정에서 더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위너 테이크스 올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속 불가능한 자기 파괴적인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파괴적 시스템의 어떤 당연한 규결로 뭐랄까 누적된 사회적 분노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떤 경제적 합리성이라고는 정말 조금만 치라도 부여할 수 없는 형태의 트럼프의 약속, 즉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외국 노동자를 몽땅 쫓아내면은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소득도 증대시켜줄 거라는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보고 미국 유권자들이 그 선거 공약을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체제적인 위기에 직면했는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를 통하면은 영국에서의 블루칼라 워커들의 일자리도 되찾고 소득도 올려줄 거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약속을 영국 국민들이 믿고 브렉시트를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위너 테이크스 올 시스템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경제체제인가에 대한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향은 그동안 브레튼 우드 체제 출범 이후에 1947년부터 트럼프 출범하는 2017년까지 진행되어 왔던 매우 빠르고 놀라운 형태의 무역 자유와 관세 어떤 인하나 비관세 장벽의 인하 등등의 빠른 무역 자유화와 그다음 못지않게 더 큰 동력이 됐었던 IT 기술혁명,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에 관찰할 수 없었던 속도의 기술혁명들이 나타나면서 대다수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 리터리 문자적으로 0에 가깝게 근접하면서 이렇게 국제 거래 비용이 아주 0에 가깝게 줄어들 때는 당연히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 기업들의 최적 경영 전략은 모든 부가가치 생산 공정이 이제 기술 집약적일수록 점점 더 길어지는데 아주 길어진 어떤 부가가치 생산 공정의 각 공정들로 세계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든지 혹은 퀄리티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생산지에다가 생산 공정을 다 흩뜨려 놓는 소위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대다수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 전략으로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거의 예외 없이 글로벌 밸류 체인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었지만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나 또 미국을 흉내내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등으로 더 이상 국제 거래 비용 중에서 적어도 제도적인 거래 비용, 무역 장벽 자체는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국제 거래 비용을 직면해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한 기업 경영 전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경영 전략조차도 기존의 어떤 효율성 극대화, efficiency maximization 전략에서 위험에 따른 손실 극소화, 그것도 대다수 위험이 정치적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도 유효한 기업 경영 전략이 아니라 최종재 시장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밸류 크리에이션을 이런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위험에 따른 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집중하는, 그래서 굳이 말을 붙인다면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어떤 기업들 전략이 바뀌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추이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버전은 결국 양국 간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5,400억 달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 1,200달러 정도 수출했었는데, 이 모든 양국 간 모든 교육에 대해서 어떤 그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대미문의 어떤 그 무역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서 굳이 유사한 상황을 찾자면은 1차 대전 직전의 무역 전쟁 상황, 그 다음 2차 대전 직전의 무역 전쟁 상황하고 매우 가까워지면서 그냥 옛날 역사는 반복된다고 본다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관찰했던 건 그 다음에는 무역 전쟁 다음에 물리적 전쟁이 늘 반복됐다는 게 역사적인 우리들의 이제 반복된 학습이었었죠. 그러다가 뭐 지난 10월 11일 날 소위 이제 미니 딜 그래서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구입하는 대가로 미국은 그 관세율 추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처리하겠다는 미니 딜에 합의해서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저 미니 딜을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는 이게 실질적인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어떤 새로운 국면이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전혀 아주 미미한 사건에 불과한 것 같고요. 기본적인 미중 간 갈등의 구조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산업 정책 자체를 바꾸기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중국 제조 2025의 어떤 바탕이 되고 있는 적극적인 산업 보조금 정책, 첨단 산업 육성 정책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지금 트럼프 정부나 심지어 민주당 정부에서조차도 그런 그 중국의 산업 정책의 어떤 그 전환,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그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만 내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역시 2022년도에 주석 재선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형태의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여건이 전혀 못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양국의 정치적 어떤 컨스트레인트 여건을 봤었을 때는 기본적인 양국 간 갈등에 촉발이 됐었던 요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합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굳이 표현한다면 아직 갈 길이 매우 멀고 그 현재의 갈등 구조가 그 어떤 기본 프레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양국 간의 어떤 그 갈등 구조의 종식이라는 것은 현재로서 낙관하기가 힘들 것 같은 게 어떤 뭐랄까요 예측.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제일 어떤 우리나라처럼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그 뭐 굳이 편하자면 소국 개방 경제 입장에서는 현적인 영향을 첫 번째 요인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 기본적인 어떤 수출 산업을 통한 성장이라는 것의 성장 프레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 사건이 문제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이건 과장하는 것가 12월 달에 예정된 그 현재 그나마 WTO가 가지고 있는 제일 주요한 기능은 WTO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그 무역 분쟁을 무력이나 완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도적인 룰 베이스드 그 세틀링 시스템이 소위 무역 분쟁 해결 기구인데 무역 분쟁 해결 기구의 상수 기구의 그 소위 패널리스트 일종의 이제 심판관이죠. 그게 최소한 3명이 돼야 되는데 12월 달이면은 그 중에 이제 2명이 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실 리뉴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WTO가 형식상으로는 1국 1표 원컨트리 원보트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그런 주요한 포인트에 대한 임명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런 분쟁 해결 기구 자체의 어떤 그 붕괴를 노리고 12월 달에 아예 미리 트럼프 자기는 자기 임기 동안에는 그 트럼프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 패널리스트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즉 WTO를 무력화시켰다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미국도 일방적으로 지금 무역 전쟁을 하게 되는 기본 프레임 자체가 그 기존의 관세에서 관세를 높이겠다면은
자기들이 WTO 룰을 지킨다면은 WTO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건 그 WTO에 대한 그 룰에 MFN 룰에 정면 배치되는 거죠.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모든 미국의 무역 정책들은 그 철저하게 WTO의 기존 룰을 다 무시하는 정책이었을 거예요. 그게 대해 가지고 중국이 보복하는 과정 역시 WTO 룰에 의하면 보복할 때 자기 멋대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이 보복을 당한 상황을 대해서 역시 디스크 시스템에 제소를 해서 거기서 허락받은 보복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 절차를 모두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역시 WTO 룰을 무시하면서 보복을 했을 거예요. 이런 그 소위 이제 WTO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두 나라의 행위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일본도 지금 따라하고 있고 심지어 인도도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WTO 룰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일으켰었던 우리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어떤 충격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룰 베이스드 체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전략조차도 리지널 밸류 체인으로 바뀌면서 지금 일본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도 이런 보호주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가, 피할 수 없는가라는 논의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흔한 논의 중에 하나가 과거 역사를 봤었을 때 패권 국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과정은 거의 예외 없이 물리적 갈등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비용을 치르면서 패권 국가가 교체되는 일이 많았더라. 일례가 과거 스파르타가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 지역에 신흥 어떤 도시국가로서 아테네가 출연했을 때 이런 신흥 도시국가인 아테네 출연 자체의 어떤 위기, 복부감을 느꼈던 스파르타가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펠로폰네소 전쟁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19세기 때 패권 국가였던 영국이 급속히 부상하는 어떤 독일의 출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방 사회에서 불안이 커지다가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이런 과거를 그렇게 봤을 때 그 소위 미국을 대체할 정도의 빠른 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 어떤 영향력, 지배력 측면에서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잦아지면서 결국 두 나라 어떤 패권 국가의 교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중에 한 게 무역 전쟁이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무역지를 너무 많이 읽은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세계 역사 과정에서 패권 국가의 교체 과정을 본다면은 그 스파르타에서 아테네로 패권 국가가 교체된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패권 국가의 교체는 소위 그리스에서 로마로 패권이 교체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유의미한 패권 국가의 교체 과정이 19세기까지 산업혁명 이후 19세기까지 어떤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했었던 영국에 대해 가지고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이 패권을 교체하는 과정이 보면은 아름답게 짝이 없는 뭐랄까요 그 구패권과 신패권 국가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패권 국가가 교체되는 과정,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 국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학설사, 경제사적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기술적 신이 일어나고 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납니까? 영국은 패권을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미국은 패권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각국 자국 내에서의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국내에서 어떤 인플로이 내부 붕괴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과정에서의 어떤 국가적인 경쟁 어떤 형태로서 나타난 패권 교체 과정은 세계 역사 과정에서 가장 어떤 혁신이 빠르게 일어났었던 아름다운 시절이 더 많았었다는 사실을 봤었을 때 패권 교체 과정은 항상 어떤 의리한 그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건 한 일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진정한 패권 국가인가? 우리가 패권 국가하고 깡패 국가를 완전히 혼돈하고 있는데
적어도 패권 국가라 하면 세계 정치 경제 질서에 상당한 안정성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컨트리뷰션과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패권 국가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정치적 을 행사하는 그건 그냥 국가인 거죠. 로우 컨트리.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어떤 그 패권 국가가 세계 질서의 안정을 유지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1947년 이후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설립된 이후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이 했던 역할이 가장 고전적인 의미의 패권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9세기 때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보여줬었던 그 패권적 리더십이 제일 고전적인 그 패권 국가의 역할이었고요. 패권 국가의 역할은 전 세계 질서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위 글로벌 퍼블릭 굿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정치적 의지를 가진 국가가 지속 가능한 패권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안정성에 필요한 글로벌 퍼블릭 굿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특정 국가가 그 내부적인 경제 위기나 정치적 위기를 이게 처했을 때 그런 위기를 가장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정치적 의지를 이제 가졌느냐. 실제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영국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브레튼-우즈 체제 때 미국이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금융위기가 나타났을 때 필요한 다양한 직접적 지원도 제공하고요. 이제 근데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 1930년대에 벌어졌었던 그 대공황이라는 것도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계획에 나타나는데. 예, 시간 뭐 뒤에 나온 이야기 다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니까 시간 되면 그냥 바로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1분 남은 예. 그 대공황이라는 것도 소위 빅토리아 여왕 이후에 영국이 더 이상 이런 글로벌 퍼블릭 굿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황에서 또 신흥 미국이 아직 정말 그 뭐랄까요 진정한 의미의 그 국제적인 퍼블릭 굿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해석이고요. 이게 킨들버그라는 경제사학자의 해석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상황은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선언했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건 자기는 더 이상 글로벌 퍼블릭 굿을 제공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걸 이제 고백한 것이죠. 더 이상 미국은 패권 국가로 진정한 의미의 패권 국가로서 그 서비스하는 건 우리는 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우리는 그냥 깡패 국가 역할을 하겠다는 걸 스스로 이제 클레임한 게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과연 그 미국이 과거에 했었던 그런 글로벌 퍼블릭 굿 프로비전 역할을 대신 맡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는 중국이 여러 가지 뭐 수사를 하고 있는 1대1 정책이나 기타 등등의 정책들, 뭐 AIIB나 이런 것 모든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보면 아주 얍삽한 일본 스타일의 결국 그 자국의 어떤 그 기업들을 위한 추가적인 수요 창출에 한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에 본다면은 지금은 소위 굳이 표현한다면은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에 그 세계 질서 안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게 IMF 체제에서의 근본위 제도였었는데요. 근본위 제도가 그러니까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벌어졌던 직전의 상황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무역 전쟁, 그 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벌어졌었던 게 환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제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어버렸었죠. 모든 국가가 경쟁적으로 자국 환율에 평가절하고 지금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한 여러 가터 시스템, 그 다음에 그 경쟁적 환율 전쟁을 막기 위해서 IMF가 이제 출연됐었는데요. 그 IMF에서 이제 했던 게 근본위 제도였었죠. 그 미국 달러 1달러짜리 보시면 I believe in God,
그리고 밑에 1달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국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발행한 1달러짜리를 들고 FRB를 찾아가면은 그거를 제시하면은 0.3온스에 0.03온스입니까?의 금으로 1달러를 교환해 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다는 거죠. 실제로 1971년 닉슨이 금태환 정지선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바꿔줬었죠. 근데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하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제 그게 불가능해서 1971년 금태환 정지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불안정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셈인데요. 그러고 나서도 그거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떤 다시 케오틱 그 불안정성으로 간 게 아니라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7개의 어떤 서방 선진국들이 비록 고조관념 때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어떤 국제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한 협력을 한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0가 됐었고, 그 다음 그 제로인 상황에서 두 나라가 앞서서 세계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차원에서 G-2인데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저 모든 일들이 벌어졌었던 원인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저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절대로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엄청난 뭐랄까 소득 불균형이 예를 들어 지난 45년 동안 그 미국의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의 실질 소득이 1974년과 똑같다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평균 소득은 하락했다는 거죠.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이런 사회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적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어떤 불만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소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누적된 독일인들의 불만이 히틀러를 리더십으로 뽑았던 똑같은 현상이 트럼프를 뽑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됐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한 우리 경제 어떤 대응 방식이랄까요? 그건 근본적으로 이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가 회복될 수 있는 파이널 솔루션은 미국이 다시금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죠. 어떻게? 미국 자체의 경제 시스템을 포용적 경제 시스템으로 해서 미국에 대해서 또다시 트럼프 같은 그런 움틀리 없는 약속을 보고 그 충동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부작용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끔 미국의 무역정책, 정치, 소득재배분 정책을 그 소위 분노가 누적되지 않을 정도로 포용적 경제로 바꾸는 게 유일한 솔루션인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 생존을 위해서는 다자주의 체제, 자유무역 체제를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회복해야지 다시금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성장의 기본 여건이 붕괴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자유무역 체제 회복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의 인클루시브 트레이드 팔러시, 포용적 경제 정책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포용적 정책이 즉 우리 사회 안에서도 어떤 뭐랄까요 지금 심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활동 구조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소득 불균형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 내부적인 어떤 포용적 무역정책, 경제정책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본의 어떤 무역 규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건 우리 산업정책,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뭐랄까 하루살이 정책의 실패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에 그 편입한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잘하는 거, 일본은 어차피 기술 집약적인 소재 생산 잘하니까 우리는 엉뚱한 그런 짓 안 하고 우리가 잘하는 신중하게 조립해서 신중하게 내다보는 그 조립업 상용화 쪽에 특화하겠다는 그런 형태의 매우 근시안적인 장기적인 어떤 경제 정책의 결과가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략적 어떤 부가가치 구조를 고려한 형태의 산업 정책, 그 다음에 통상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 많이 오버했습니까? 두서없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